이번 탐구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KDS 14-2001. 솔직히 처음 딱 봤을 땐 숫자랑 기호만 가득해서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걸 들여다볼수록 이게 우리 주변의 모든 콘크리트 건물, 다리, 터널 같은 것들의 안전을 지키는 뭐랄까 비밀 규칙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딱딱해 보이는 규칙서 안에 숨겨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핵심적인 철학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구조 기술자가 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이 공간이 어떤 약속 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 설계 기준이 건물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약속은 딱 세 가지거든요. 바로 안전성, 사용성, 그리고 내구성입니다.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그리고 불편한 진동이나 균열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도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것.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강도 설계법이라는 핵심 원칙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등식이었습니다. 설계 강도, 필수에는 소요 강도, U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정말 단순한데 이 짧은 수시간에 엔지니어들의 모든 고민과 안전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간단한 부등식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소요 강도 U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건물이 평생 동안 버텨내야 할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자체 무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구의 무게, 때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같은 그런 힘까지 전부 다요? 네, 모두 더한 값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 힘에다가 하중계수라는 걸 곱해서 값을 일부러 더 키우던데요. 이건 마치 엔지니어들이 일부러 막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아요. 역대급 폭설이 내리고 동시에 집주인이 집들이를 해서 사람이 꽉 차고 하필 그때 강풍까지 부는 최악의 날을 상상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하하,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일종의 체계적인 비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체계적인 비관주의요? 네,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힘보다 더 강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의 첫 번째 방어선이죠. 그렇군요. 최악의 공격을 가정하는 게 첫 번째 방어선. 그렇다면 두 번째 방어선은 왼쪽에 있는 설계 강도 PSN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힘인데 여기에 강도 감소 계수 P라는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오히려 재료의 힘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철근이나 현장에서 만든 콘크리트의 강도가 항상 100% 균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시공 과정에서 미세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까지 감안해서 우리 재료가 이 정도 힘을 낼 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보다 약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두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공격, 즉 하중은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할 거라고 과대평가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방어력, 재료 강도는 실제보다 더 약할 거라고 과소평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만 작동해도 안전할 텐데 둘 모두를 적용해서 혹시 모를 위험의 확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설계 강도, 재고, 소요 강도라는 이 부등식에 담긴 이중 안전장치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실 이토록 보수적이고 철저한 약속 위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 원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실제 건물에 적용하려면 그 힘들이 콘크리트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자료에 있는 스트러타이 모델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마치 건물 내부에 숨겨진 힘의 물길을 그려놓은 지도 같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가요? 힘의 흐름을 시각화한 지도.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특히 보호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처럼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힘이 아주 복잡하게 전달되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경로를 압축되는 길, 스트럿과 인장되는 길, 타이로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스트럿 타이 모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뼈와 근육처럼 힘을 받는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철근을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죠. 아,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언어군요. 그러고 보니 깊은 보나 합성 콘크리트 같은 용어들도 보이던데 이것들도 그런 특별한 힘의 흐름을 설명하는 엔지니어들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깊은 보는 일반적인 보와 달리 높이가 매우 높은 좀 뚱뚱한 보를 말하는데요. 너무 두껍다 보니까 힘이 전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일반 보와는 다른 해석 방법, 즉 방금 말씀드린 스트러타이 모델 같은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합성 콘크리트는 뭔가요? 솔직히 이건 좀 의아했어요. 공장에서 만든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만든 부분을 합친다는 건데 제 직감으로는 그 둘 사이의 이응새가 가장 약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고 엔지니어링의 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 온 프리캐스트 부재의 표면을 일부러 거칠게 만들거나 철근을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설계를 해요. 아, 일부러요? 네. 그 위에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새로운 콘크리트가 그 틈새와 철근에 맞물리면서 기계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일체화되는 겁니다. 와, 물리적으로 그냥 잠가버리는 거군요. 연결 방식 얘기를 하니까 내진갈고리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철근 끝을 90도가 아니라 굳이 135도로 구부려 놓았더라고요. 이토록 정밀한 문서에서 저 45도의 차이는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4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요. 네. 기둥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주철근을 나선형으로 감싸는 보조철근을 띠철근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지진이 와서 건물이 막 격렬하게 흔들리면 이 띠철근이 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띠철근이 풀리면 주철근을 잡아주지 못해서 기둥이 순식간에 터져나가면서 건물이 주저앉게 되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끝을 135도로 구부려서 콘크리트 깊숙이 단단히 묻어두면 건물이 아무리 심하게 변형돼도 그 갈고리가 절대 풀리지 않고 끝까지 주철근을 붙잡아줍니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말 그대로 건물의 뼈대를 위한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세상에, 그 작은 철근 구부림 하나가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터져나가느냐 아니면 버텨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였군요. 정말 건물의 골격을 위한 안전벨트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 안전 철학에 담겨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철학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대 성능 검증 항목에 기존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외에 환경 성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네,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구조물이 튼튼하고 오래가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심지어 나중에 해체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유해물질은 적게 배출하는지, 자원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엔지니어의 역할이 정말 점점 더 복잡하고 무거워지는 거군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관리자, 재료과학자, 이제는 환경 책임자 역할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서가 유독 책임구조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가 수행하고 서명해야 한다고요. 그 책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상시의 하중뿐만 아니라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차량이 와서 들이받거나 가스가 폭발하는 등의 극한 상황, 또 화재 시의 안전, 심지어는 건물을 짓는 동안의 안전까지 그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판단에 자신의 자격과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책임구조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계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구조 설계도서라는 문서에 담기는 거군요.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한 일종의 안전서약서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서약서이자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아주 정밀한 사용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만약 도면에 정보 하나라도 빠지거나 애매하게 표현되면 현장에서 바로 오류로 이어지고 그게 안전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는 설계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그토록 강조되는 겁니다. 그 안전에 대한 약속이 단지 준공하는 날까지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수십 년, 100년 뒤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크리프와 수축에 대한 그래프였는데요. 저는 콘크리트가 한번 굳으면 영원히 변치 않은 골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는 콘크리트가 사실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콘크리트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모양을 바꾸죠. 크리프 현상이란 일정한 하중을 계속 받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아주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계속 들고 있으면 점점 팔이 아래로 처지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장바구니 무게는 그대로인데도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콘크리트가 수십 년에 걸쳐 바로 그런 일을 겪는 거죠. 그리고 수축은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젖은 흙이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건물의 미세한 처짐이라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설계라는 건 당장의 태풍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에 걸쳐 일어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지질학적인 시간 단위의 움직임까지 미리 예측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건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KDS 142001이란 규칙서를 통해 우리 안전이 어떻게 약속되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째는 철학입니다. 구조공학은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체계적인 비관주의라는 철학이라는 것. 최악을 상상하고 내 능력은 과소평가해야만 비로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트러타이 모델이나 135도 내진갈고리처럼 그 비관주의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약속들, 즉 엔지니어들의 언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언어가 있기에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해석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무거운 책임 아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그리고 이제는 환경 성능까지 고려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서, 즉 안전서약서로 기록되고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의 KDS 코드 생태계 그림처럼 이 기준은 모든 콘크리트 설계 기준들의 중심에 있는 뿌리와도 같거든요. 모든 세부 규칙들이 이 기본 철학에서 뻗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DS 142001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구조 엔지니어가 지켜야 할 안전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큰 울림을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콘크리트가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 변형하는 아주 느리게 흐르는 액체와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견고한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거나 건물에 들어설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이 구조물은 오늘 당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계속될 그 보이지 않는 느린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 넣고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겁니다.